자, 한반도 국제 정치에 대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맹 관계죠.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였죠.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결국 그 북한의 다시 재남침을 막기 위해서, 제2의 한국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그 남한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군사 동맹을 이제 맺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이제 그 확장 억지, 그러니까 영어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자신의 안보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 홉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위협을 한다면 한국 정부 스스로 이제 그 자주국방의 원칙 하에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그 원천적으로 억지를 하고, 또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 한국 전쟁 때처럼 공격을 하면 그것을 방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자발적인 노력들이, 자주적인 노력들이 필요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확장 억지를 하는 것이죠. 미국은 스스로 미국의 안보에 책임이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 억지의 모습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한미 동맹 자체가 이제 확장 억지를 위한, 미국의 대한국 확장 억지를 위한 동맹 관계로서 그동안 발전되어 왔고 여전히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미 동맹은 이제 소위 비대칭 동맹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비대칭 동맹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칭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즉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 내용이나 과정들과 비교해서 한국이 그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더 많은 공헌을 한다는 것이죠. 뭐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그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많은 공헌을 하기 때문에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동맹은 이제 서로 간의 안보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그런 사국 동맹이나 아니면 1차 대전 직전에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의 그런 모습들, 2차 대전 시기에 그런 어떤 그 전시 대동맹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각 국가들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대칭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국력 차이는 있고 도움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대칭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런 그 서로 간의 협조 관계가, 의존 관계가 상당히 비대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의존을 더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미 동맹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안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더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현재까지 그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까지는 한 6만 3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71년 닉슨 독트린 이후에 닉슨 행정부가 7사단 2만 명을 감축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만 명대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닉슨 독트린은 이제 당시에 대탕트 시기를 맞은 닉슨 행정부, 그리고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을 겪었죠.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화되었고, 또한 그 존슨 행정부 시대에 뭐 국내 정치적인 복지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재정 적자가 또 심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닉슨 시대에 금융의 관점에서 이제 퇴환을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에 대한, 세계 질서에 대한 대응을 미국이 조금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탕트 시대의 닉슨 독트린으로서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그 아시아의 방어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죠. 이건 뭐 당시 그 한미 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닉슨 정부가 그
안보에 대한 어떤 커미트먼트 그런 약속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70년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어떤 그 책임과 노력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그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충격이 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정책까지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보였고, 이것은 나중에도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다. 냉전이 종식 이후에 미국이 세계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한미 동맹을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뭐 21세기 이후에 또 미국이 그 세계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또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데탕트 시기에 긴장 완화 시기에 그 한반도에서 또 적용이 되었고, 한미 동맹에서는 특히 그 닉슨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7사단 미군 7사단의 2만 명을 감축을 하면서 철수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런 모습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또는 뭐 국방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일정하게 한미 동맹이 과거의 어떤 냉전적인 모습에서 그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70년대에는 냉전 시대였지만 데탕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상부 구조죠. 그 냉전의 어떤 그런 글로벌한 그런 그 질서가 변화하면서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후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자마자 사실은 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들이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핵 문제가 발발을 하게 되면서, 북핵 위기가 발발하면서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그런 감축의 문제를 이제 없었던 것으로서 했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중단시켰던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 이제 부시 행정부 들어서 세계 전략을 다시 짜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을 많이 감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텐데, 미국이 당시에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을 합니다. 보통 GPR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포스트 디펜스 포스트 리뷰라고 하는데, 그리고 냉전 시대는 소련을 대항해야 되니까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고정군으로서의 그런 그 군사를 배치를 했는데,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그 줄어들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이제 냉전의 위협 자체가 사라졌죠. 그래서 냉전의 위협,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놓았던 조치들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2001년도에 9.11 테러에서 잘 나타나듯이 테러리즘의 어떤 위협, 그리고 불량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이제 그 병력을 감축을 해서 그 부시 행정부 이후에 28,500명 정도의 그런 그 미군이 여전히 주둔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줄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도 이제 한반도 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미군 기지를 통합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휴전선 부근으로 이제 전진 배치를 했었던 그런 부대들을 공군 기지는 오산 쪽으로 합치고, 또 다른 어떤 기지들은 이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이 해외에 설치한 기지 중에서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 힘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모습들이 냉전을 지나 탈냉전 시기를 거쳐오면서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그 세계 전략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전 시대에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군사적인 태세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태세는 달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변화를 이 군사 분야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전략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 국가안보 전략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반테러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 방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이것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테러 그룹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산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어느 한두 곳에 몇 곳에 고정시켜서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와 유럽에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새로 해체하고 새로 짜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기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의 미군을 재배치를 하고 글로벌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 기존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동맹 정책이나 미군의 해외 주둔 미군의 정책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역시 중요한 변화의 대상이 되었죠. 이제 과거에 보면 국내적인 논쟁에서는 당시에 어떤 민족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뭐 주한미군을 철수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강하게 있었던 모습 그리고 이 뭐 특정 지역 서울 지역에 뭐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에 대한 반감 뭐 이런 정서적인 어떤 국민 정서와 이제 민족주의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뭐 이것에 이제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많이 논의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큰 부분은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필요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이런 문제들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미동맹 자체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소위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뭐 전략동맹이라는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대한 지역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만 논의를 했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미국이 추진을 했고 이제 한국이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적 이익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특히 한미동맹이 지역 동맹화되면 동북아에서 뭐 중국의 부상에 대응을 한다든가 세계 다른 지역에 개입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표, 즉 북한의 위협을 대한 억지를 하겠다는 고유한 목표를 취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았는데 당시에 미국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한 노력을 했죠. 특히 북한의 위협이나 한반도에서의 안보 환경의 문제보다도 그리고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뭐 소련의 위협에 대한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전초기지로서의 의미보다도 이제는 미군을 조금 더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확산시키면서 방어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안보에 절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을 했던 비대칭 동맹이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정하게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이 크지만 이제 그런 비대칭성이 점차 이제 약화되어 가고 있었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 대칭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치 동맹의 모습으로서 민주주의 동맹의 그런 모습을 이제 미국이 강조를 했고 또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2009년도에 한미 전략동맹 미래비전에 이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그 병력을 상당 부분을 이제 파병을 했었죠.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미국이 병력을 파병을 해서 한국 전쟁을 치르고 주한미군을 둔 것과는 달리 한국이 이제 미국의 안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비대칭성이 조금씩 이것이 약화되고 이제 좀 한국도 미국의 안보적인 필요성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 능력이 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방위 자체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국화를 한다. 자주국방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위협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국이 이걸 도와주면서 이 글로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자나 어떤 지역적인 범위, 세계적인 그런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이제 전략 동맹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많이 발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확대되면 될수록 한국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 한반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안보 능력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고 또한 한미 동맹이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역시 한반도보다 다른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한반도에서의 안보 공약을 커미트먼트를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한국 방위 자체의 한국화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에 그동안 한국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비대칭 동맹이 이제 대칭적인 동맹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 자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2000년대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90년대 초에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을 하는 협정을 맺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상승하는 중견 국가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 방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더 많은 이제 책임을 떠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하는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많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고요. 또한 그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그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기지들을 좀 통합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해외 주둔군을 감축을 하고 재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는데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협력을 하게 되고요. 또 한미 동맹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한미 동맹의 목적인 것이고요. 군사 동맹을 맺을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 변화를 이제 꾀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그런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논의한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그 커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재에 있는 그런 테러 그룹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고 대량 살상 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 그 21세기에 그 인식하고 있는 안보 위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주한미군 자체도 그런 게 따라 성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에 한반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뭐 중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겠죠. 반면 한국은 그런 전략적 유연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 시기에 그런 고정군의 형태, 한국의 뭐 몇만 명을 그냥 가만히 주둔시켜 두는 그런 정책에서 조금 이것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한반도의 그 몇만 명이나 둘 그런 어떤 안보 환경의 필요성이 이제 감소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것과 더불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 역할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데 한국은 입장에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말려들면서 한국이 그 분쟁에 그 얽혀들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한반도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안보 문제, 특히 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주한미군이 거기에 얽혀들면 뭐 한국이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배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군 자체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지역 분쟁에 그 얽혀 들어갈 경우에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전략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뭐 문제가 되고 될 수 있고 또 동북 국가들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상당히 염려를 하는데 이제 그게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와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하튼 그 이 안보 환경이 냉전 시대와 달라지면서 미국 자체적으로 이런 그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한국 스스로도 민주화되고 경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한국방위 한국화를 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작전 통제권을 이제 다시 그 한국 쪽으로 이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북핵 문제가 그 90년대 초반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나 재조정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었고 또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다시 그 이양받기로 하고 전환하기로 한 것이 다시 중단되고 연기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처럼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 환경 변화에 크게 변화를 그 영향을 받는데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 세계 안보 환경 변화를 미국의 국가 전략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2010년대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훨씬 강화되죠. 2010년대에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고 쇠퇴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역할 자체도 상당히 확대하고 한국 역시 강화된 국력, 상승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많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지향을 해왔죠. 뭐 G20 회의에 참여를 하고 또 해관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하는 듯 위상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안보적인 이제 책임의 문제에서도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그 재균형 정책, 뭐 동아시아 회귀 정책, 피벗 투 아시아 정책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중요성,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부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많이 가해서 미국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취해왔고 따라서 그것이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준 것은 사실이죠. 그 주한미군 분담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이제 증액을 하기를 요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또 안기기도 하고 또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실제 그 한미 연합훈련을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함으로써 이런 그 한미 동맹 자체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 그런 어떤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조금 그 너무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준비가 덜 된 채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능력 확대와 더불어서 2010년대 이후에 조금씩 그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사의 작전권이 이양이 됐죠.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 이승만 정부가 북한의 침략을 남침을 막을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유엔사의 작전권을 이양을 함으로써 이제 그 남침을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평시와 전시 작전 통제권이 이제 그 70년대 구성된 한미연합사에 이양이 되었죠. 그래서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것을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 작전 통제권에 대한 전환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작전 통제권을 이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전시에는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시 작전 통제권 이후에 그 전시 작전 통제권 논의도 2002년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특히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역시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에 대한 작전권을 그렇게 통제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산재하고 있는 테러 그룹과 뭐 그 대량 살상 무기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작전 통제권을 굳이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또 약간 좀 유연하게 그냥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외적인 어떤 필요성과 한국의 국내적인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화되면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북핵 문제가 고조되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좀 전화를 연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북핵 문제 고조돼서 미국과의 그런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안보 의존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러한 그 전시장 통제권을 전환하는 걸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그 한국군이 스스로 이제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안보 의존이 크니까 그것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드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위험한 것이다라고 논의를 하는 반면에 진보 세력은 이제 한국이 충분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고 난 다음에도 미국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하면 할 수 있다. 이 한국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주로 전시작전 통제권 논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전에 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재배치 문제, 뭐 이런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그 2010년대 이후에 2010년대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한반도 안보 환경의 논의였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이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그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으로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동아시아 전체 동북아의 안보 환경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지만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미국도 스스로 하고 있고 또한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이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모습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 특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잔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뭐 소련의 그 위협에 대비하고 북한이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냉전이 끝나고 났는데 왜 한미동맹이 필요하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중국 나름대로는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과 서로 얽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시키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는데 한국의 관점에서는 북핵 문제도 존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또 그리고 한중 관계의 어떤 긴밀함 때문에 이제 그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중 관계와 이것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정부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큰 차이 없이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이제 한미동맹이 어떤 새로운 변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잔재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을 해체하기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한국이 그 사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잘 순탄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관한 대체적인 논의는 2차 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